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겨울치고는요 포근한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가 며칠간 더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동시에요 반갑지 않은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역시 따뜻하니까 또 미세먼지가 나타났거든요. 야외 활동하실 때는요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추락하는 나스닥 올라타는 건 위험하다. 지금 나스닥 미국 증시 중에 하나죠. 최근에요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폭락하는 종목도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자, 전문가들 의견인데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좀 더 보죠. 기술주발 폭락, 이달에만 11%, 금융위기 이후 낙폭이 최대다. 지금 미국 월가에서는요. 거품이 터지면 이거 장기화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정부 대표로 유훈의 부총리 사실상 확정됐다. 자, 그동안 우리나라 대표단을 보낼 것인가, 보낸다면 누가 맡게 될 것인가, 이게 관심이었는데요. 방향을 이렇게 좀 잡았다고 합니다. 총리급은 과하고 장관급은 부족하다. 중국의 경우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부총리급 특사를 보냈다. 이거에 좀 비례적으로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은의 부총리로 확정이 됐다. 오늘 서울신문에만 좀 실려있는 기사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주말 7천 명대 확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뭔가 망설이고 있어요. 오미크론 대응 단계 시계만 보는 정부다. 원래 당초에 7천 명 한 번만 더 찍게 되면 바로 뭔가 갑니다 했는데요. 그 위에 말이 좀 바뀌었어요. 평균적으로 7천 명이고요. 좀 더 보고요. 뭐 이렇게 신중하게 가는 겁니다. 당국 준비 시간 필요하다. 평균 7천 명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 전남 등 4곳만 26일 방역 전환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좀 지적들 좀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간부들 또 친여 상임위원 임명된 시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직 선관위원들도 정치 편향을 우려했다.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야당이 추천했던 문상부 인터뷰, 뭐 조혜주 대임 때 선관위 불만싸였다. 뭐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선관위 자체 뭔가 좀 혼란, 갈등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의 논설위원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단장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홍경희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도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지면 감옥. 그러니까 선거에서 지면 감옥에 갈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얘기를 주말에 꺼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도 뭔가 담겨 있을 겁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구수로 멀어진 원팀. 이게 지금 원팀이 이게 여야 선대할 때 뭐가 똘똘 뭉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멀어졌어요. 왜? 굿 때문에. 갑자기 군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가족 자랑.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요즘에 가족 얘기를 좀 꺼내요. 부인 얘기도 하고 딸 얘기도 하고요. 다른 거대 정당의 후보들이 가족 관련 리스크가 있다는 지적 많이 받았잖아요. 이거를 의식했을까요? 뭔가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배달료가 기가 막혀.
요즘에 음식을 집에서 시켜서 뭘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배달료 부담 꽤 된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여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고요. 공약 발표도 있었거든요. 차례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 거의 모든 신문이 이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었죠. 이재명, 내가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로 감옥에 갈 듯하다. 그러니까 전제가 있죠. 대선에 지인다. 감옥에 간다. 근데 감옥에 가는 이유는 죄인데 그 죄는 없는 죄도 만들어져서 가는 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기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한 거죠. 자, 검찰 공화국의 공포가 눈앞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 보복 뭐 이런 분위기가 풍기는 거죠.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그런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만하세요. 뭐 이런 뜻으로 보여요. 야당에서는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군요. 지금 있는 죄로도 충분하다. 괜한 걱정 말고 수사받으면 될 일이다. 여기 표현은 안 됐지만 이거보다 더 심한 표현들도 있었어요. 무슨 발이저리네 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쓰시는 거.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이재명 후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반응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이명박 박근혜하고도 맞짱을 떴습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렵습니다. 지금 검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보내는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주말 동안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있었고요. 김경진 단장께 먼저. 김경진 단장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 정당의 대선 후보의 발언이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좀 어떻게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 지금 있는 죄 때문에 그렇죠, 뭐. 그걸 의식했다? 유동규 씨나 몇몇 분 지금 김만배 씨나 구속돼서 재판받고 계시잖아요. 예. 김만배 씨 법정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구속돼 있는 주된 혐의가 지금 배임죄인데 예. 그 배임죄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명확히 법정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시를 한 사람은 대선 후보가 돼 있고 예. 지시를 받고 처리를 한 사람은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중간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김문기 씨나 유한기 씨 두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또 구속돼 있는 유동규 씨는 이재명 후보 본인 말씀에 의하더라도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후보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보면. 저 대장동 사건으로 중간에 지금 몇 분이 생과 사를 달리했으며 굉장히 비극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몇 분은 구속되어 있고. 예. 근데 정작 지시를 했다고 주장이 되고 있는 예. 이재명 후보 본인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거 내가 지시한 거라고. 심지어는 거기 사인한 공문도 있어요. 예. 그분은 그냥 지금 대선 후보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 당내에서 판단이 너무 늦었어요. 서른 의원 같은 분도 구속돼야 될 분이 우리 당의 자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다고 예.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민주당 당원 중에 수천 명이 대선 후보 자격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후보 교체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으로서 민주당 당원들은 마지막 경선의 순간에 민심이 급격하게 바뀌긴 했지만 너무 늦게 저 진실을 안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아주 미세한 차이로 경선 들어가지 말고 예. 못하고 그냥 확정이 됐었어요. 예. 그 과정이 이재명 후보 본인의 머릿속에 얼마만큼 지금 가위를 누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3살짜리 애도 안 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그러니까 거고.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저 발언이 나온 것이다.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말씀하세요. 윤석열 후보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예. 검찰이 무슨 없는 죄를 만들어서 자기를 탄압할 것 같은 핍박받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던지고 싶은 모양이에요. 예. 근데 요새 재판을 하고 형량을 주는 게 검사들이 합니까?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판사가 없어졌나요? 예. 헌법에 사법부가 없나요? 심리를 하고 예.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듣고 예. 그리고 나서 판사들 합의부로 구성된 판사들 사이에 이게 유죄 문제냐 심도 깊은 협의를 하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땅 판사님들이 이게 유죄 무죄 그다음에 형량 몇 년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검사가 판사석에 앉아서 너 징역 10년 하고 땅 하고 때리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대통령 후보란 분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 자체가 없어진 예. 것 같은 허황된 얘기를 국민들한테 예.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허황된 얘기를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대장동에 얼마만큼 핵심인지를 국민들에게 자백하고 있는 장면이 저는 저 장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저 내용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건데 스스로 저런 얘기를 꺼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동정심을 동정.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예. 이재명 후보에게 속고 있는 일부 국민들에게 예. 자신을 위한 동정심을 일으켜서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현재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을 좀 탈피해 보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함의가 숨어 있는 거죠. 자, 이제 김경진 단장께서 이제 경쟁 정당의 이제 경쟁 후보, 하여튼 여러 가지 배경 설명도 이제 호평을 섞으면서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앞서서 이재명 후보의 지시 발언 뭐 이런 게 알려졌잖아요. 보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 후보의 지시가 아니라 그건 성남시의 방침이 있다. 뭐 이런 또 해명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경민 전 의원님, 저 얘기를 굳이 꺼낸 까닭은 뭘까요? 그럼 아무래도 최근에 지지율하고 관련이 있죠. 예.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0% 근처를 훌쩍 넘거나 예. 아니면 육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현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예. 답답한 마음이 후보한테도 있고 민주당 내에 있죠. 근데 지금 박스권이라는 얘기를 쓰지 말자는 얘기들을 민주당 안에서는 하긴 합니다만은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언론 쪽에서 지금 박스권이라는 얘기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은 지금 누구나 다 인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답답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후보나 민주당 안에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 돌아가는 얘기를 쭉 보면 아무래도 검찰 측 인사들이 중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또 하나는 조국 사건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절박한 현재 삼자 구도 상황을 타개해야 되겠다라는 후보의 생각이 있고요. 민주당 안에도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삼자 구도가 있었던 선거를 보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당시에 97년도 상황이죠. 예. 그때가 아마 삼자 구도가 지금하고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예. 이회창 후보도 있었지만 이인재 후보가 나와 있었고 예. 또 DJP 연합이라는 게 또 이루어졌고 원래는 사자 구도였던 걸 삼자 구도로 바꿔놓은 거긴 하지만 그 삼자 구도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투표 격차를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큰 격차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 30여만 표 정도가 하면서 사실 대권에서 30여만 표라는 것은 그렇게 큰 격차가 아닌데 예. 지금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때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냐. 예. 그래서 이제 후보 입에서 뭐 어저께 여러 가지 표 차이 얘기가 나왔죠. 예. 아주 극단적으로는 뭐 2표 차이다라는 얘기도 뭐 있는데 3만 표, 4만 표 뭐 네, 이런 이제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10만 예. 표도 안 되는 그 당시에 30여만 표보다도 훨씬 더 예. 격차가 줄어든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나와서 후보를 지지해달라 뭐 그런 다급함이죠. 그런데
한 가지 선거에서의 불문율은 예.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극히 꺼립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저 메시지가 준비된 것인지 예. 애드립으로 나온 것인지는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자기의 상대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는 게 좋아요. 저 후보는 이러이러해서 좋지 않다. 예. 나쁘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건 좋지만 후보 본인을 자기가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예. 그건 선거 전략으로서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후보 본인에 대해서 후보 본인의 입을 통해서 하는 예. 것은 좋지 않고 상대 후보를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전략적으로 맞죠. 특히 검찰 공화국, 예. 특히 조국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뇌리 속에 검찰 공화국을 한 것은 그것은 맞는데 자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예. 것은 피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뭐 검찰 공화국 공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뭐 없는 죄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걸 보지만 본인을 여기다 집어넣고 내가 감옥에 갈 수 있다. 이거는 선거 전략상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전략상으로는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주는데 뭐 이미 발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리고요 주말 동안에요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 또 공약을 내놨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이재명 정부 안보다 105만 가구 늘렸다. 311만 가구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작년서부터 공급 정책을 쓴다고 계속 얘기하고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105만 가구를 늘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포공항 존치항구 주변 개발, 그리고 서울에만 48만 구 추가. 그러니까 서울에 공급되는 게 지금 정부하고 이 내용 더하면 100만 구가 넘어요. 서울에만. 그리고 용산공원 활용에 10만, 전체 물량의 30%는 청년의 배정. 뭐 최초 구입된 90%까지 대출. 뭐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럼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리고요, 이 기사는 이 부동산 공약과 함께 이 얘기도 이재명 후보가 꺼냈거든요. 거듭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부분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 발표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내 집 마련 꿈을 위해서 대량 공급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표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얼마나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마련한 공급체,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본인이 추가한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여기 보면 기존에 서울에는 59만 원인데 48만 원을 추가했어요. 그럼 100만 원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요, 경기, 인천 그 외에도 다 추가돼서 현 정부에서는 206만 원, 근데 더하기 105만 원, 합하면 311만 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집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보면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쭉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1호선 지화하. 지금 지상에 있는 1호선을 땅으로 집어넣어서 8만 호를 마련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발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과연 이게 잘 될 수 있는 건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의 총 주택 수가 지금 350만 호랍니다. 근데 서울에 100만 호 넘게 추가하는 거잖아요. 107만 호. 그럼 이게 지금에 있는 집의 3분의 1만큼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아까 뭐 지화화 있었잖아요. 지화를 하는데 이게 지화라는 게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실현되는 경우가 과연 있는가?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경호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공약. 숫자만 나열하는 걸로는 아마 와닿지 않을 거예요. 잘. 뭐 311만 호라고 하지만 언제까지라고 시기를 지금 딱 집어서는 후보 본인도 얘기를 안 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공급 계획은 시기가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뭐 잘라내면 2027년까지 앞으로 향후 5년이라고만 잘라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 공급 부족이냐? 그건 아니고 수도권, 특히 서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48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그게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48만 호라는 건 엄청난 분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뭐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 350만 호인데 뭐 그런 통계로 따져보면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주택 몇만 호 이걸로 따지면 노태우 정부 때 600만 호라는 뭐 대량 공급. 그래서 뭐 분당, 일산 이런 5개 신도시 예.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손에 딱 잡혔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그런 신도시 방식은 이미 이제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물론 소규모 신도시는 있습니다만 나머지가 이제 그래서 나온 게 김포공항 개발이나 용산 일부를 활용하겠다는 거. 반대로 또 윤석열 후보도 50만 호라는 숫자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서울에 50만 호예요. 예. 근데 윤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대목이 있어요. 뭐냐? 기존의 도심철도,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한 구역, 예. 그거 지하화해가지고 거기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아까 어느 부동산 전문가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면서 아니 1호선 지하화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기는 그럼 감안 안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후보 다 50만 호, 48만 호의 서울 지역의 공급 이거를 기존에 있는 도심철도나 또는 경부고속도로 뭐 1호선 지하철 예. 이런 거를 지하화해서 생기는 땅을 가지고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 결국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 뭐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특정 지역, 특히 강남 지역 거기에 공급을 억제를 하다 보니까 그게 거기를 누르면서 다른 지역으로 뻗어져 나가서 서울 전체 집값이 2배 올라버리는 이런 예. 현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솔직해지자라고 토론을 하다 보면 예. 그러면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정말 양쪽의 입장이 팽팽합니다.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공급할 거냐 어떻게 할 말 거냐. 것인가. MB 때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주택 공급 뭐 시원하게 했죠. 예. 그러나 그게 나중에 부작용이 보였다라고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세를 위해서 그린벨트 과연 푸는 게 맞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 서울 지역의 공급은 그렇게 비용이 드는 도심 철도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지하화해서 거기서 뭐 생기는 땅을 가지고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예. 왜냐하면 다른 비용이 더 들어야 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과 그린벨트 이 두 가지를 놓고 나중에 후보들이 토론을 할 때 또는 예.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러 하겠다고 달라들 때 구체적인 보관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 특히 강남 지역의 재건축 문제, 그린벨트 해제 문제 이거는 단순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지금 정부에서 이건 거의 금기시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지금. 자, 홍경희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요 부동산 고급 정책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한 2가지 정도를 봤습니다. 예. 우선은 이분께서 이제 어저께 부동산 공약을 발표를 하시면서 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선 후보로서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재명 캠프 집권 여당인 민주당 예. 그다음에 현 정부가 일심 동체고 본인만 혼자 선 긋겠다고 해가지고 그 연대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공약으로 발표하셨던 부분 가운데 예. 주택 공급수가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큰 차별성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비슷비슷한 평가를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수에 대한 부분도 대부분 250만 원 예. 정도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좀 튀는 걸 좀 좋아하시는 성향이고 좀 던지는 걸 좀 좋아하시다 보니까 내가 250만 원 받고 그다음에 60만 원 더 추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과연 정밀하게 검토를 했느냐에 예. 대한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특히 이제 김포공항을 존치를 한 상태에서 예. 과연 주변에 이 공항이 있다 보면은 어떤 고도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규제들이 있는 상황인데 예. 과연 그 발표하셨던 내용을 8만 호를 김포공항 주변에다가 공항을 존치를 하면서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약간 뭔가 선거에 지면 뭐 감옥 이런 발언 그리고 부동산 정책인데 숫자가 뭐 가장 크죠?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가장 큰 숫자를 불렀어요. 이런 게 최근에 어떤 수도권 표심 그리고 지지율 뭐 이런 걸 의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인데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민주당에서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지지율 정체에 86그룹 퇴진, 당 쇄신론이 나왔다. 자, 김종민 의원이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친문 의원으로 꼽히는 분이죠.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럼 386에 관해서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얘기를 꺼낸 게 당선 후 당권 구도 관련 파장일 텐데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요. 그렇다면 이 386 그룹들 뭐 불출마 선언 뭐 이런 거 나오는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반응까지 있었어요. 신경미 전 의원님. 386 그룹 퇴진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이게 뭐 시시때때로 좀 나왔어요. 선거 때만 되면은 약간 당이 좀 어수선한 상황이면은. 네. 근데 이거 정말 됩니까? 지금 주류 아닙니까 당에서? 김종민 의원의 생각을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마 김종민 의원도 이게 현실화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왜 던진 거예요? 이런 지금 얘기를. 지지율 정책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을 탈피하기 위한 벗어나기 위한 아마 고육지책으로 이 얘기를 해놨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송영길 당대표도 바로 이 86그룹입니다. 일단 뭐 3월 9일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상황 전개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예. 현재 86그룹들의 포진으로 봤을 때는 가시적으로 이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합의가 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상징적으로 제안을 해본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86그룹이 물러나냐 안 물러나냐의 문제보다는 당의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거예요. 86그룹의 문제는 굉장히 오랜 정치적인 예.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보직들을 맡아서 했고 그 하위 그룹을 메꿔왔죠. 예. 그런데 과연 86그룹이 등장했던 그 시기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상들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느냐,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박한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신을 할 수 있는 무슨 계기를 마련을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86그룹이 독자적으로 하는데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죠. 예. 가령 전문가 그룹이 목소리를 내고 세력화할 수 있는 당의 체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런 전문가 그룹들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문제를 정면 대응할 수 예. 있도록 하는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가시적으로만 86그룹이 물러나냐 물러나지 않느냐라는 문제보다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의 체질 개선이 과연 가능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쭉 소개된 기사 보면 민주당이 지금 대선 관련해서 조금 답답한 상황이다. 뭔가 돌파가 필요하다. 위기의식 필요하다. 뭐 이런 걸로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